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심선아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2명 중에 1명은 당뇨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당뇨로 인해서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노년기에 이 혈당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밥상을 어떻게 좀 차리면 좋을까, 이것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 그게 뭐 운동 부족이라든지 특히 이제 식생활이 잘못되어서 생기는 질병, 이것을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활습관병에 해당되는 질병들은 굉장히 익숙한 질병들입니다. 고혈압, 또 당뇨, 그리고 비만, 고지혈증, 그리고 협심증, 또 심근경색증, 또 뇌졸중, 치매, 그리고 암까지, 물론 이 외에도 더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생활습관병들인데요. 이 생활습관병들은 좀 특징이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오면 여러 가지가 함께 오게 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교정이 되지 않으면 점점 다른 질병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 합병증 또는 더 악화가 되면서 사망에 이르길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사망 원인이 70%가 바로 이 생활습관병이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활 습관을 바르게 교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당뇨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질병 부담, 질병 부담이 이제 질병별로 얼마나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삶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 부담, 이런 것들이 1위가 바로 당뇨예요. 당뇨병. 그리고 실제로 당뇨병은 2008년 이후에 지금 15년째 한국인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질병 1위가 바로 당뇨병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전공을 식품 영양학을 이렇게 딱 정하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그 공부를 할 때 저 이모 집에 제가 좀 얹혀서 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이모가 당뇨병이 아주 심하셨고 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심하게 와 있는 상태셨어요. 그러니까 어린 저는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었지만 늘 제 기억에 이모, 당뇨에 걸리신 이모는 하루 종일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다, 짜증을 많이 내신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피를 토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런 합병증이 진행되고 결국 사망하시는 것까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음식 상담을 하게 되면서, 식이요법 상담을 하게 되면서 정말 당뇨 관리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당뇨병 전문 식이요법 상담 영양사가 되어야 되겠다. 사실 이런 꿈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날 때 만나는 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 당뇨병을 이미 앓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당뇨병이 있으면 무조건 못 먹는다, 아니면 당뇨병이 있어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먹는다, 굉장히 이제 편차는 심하지만 우리가 당뇨병이 이렇게 흔하고 식이요법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현대인의 기대 수명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술이나 담배, 스트레스보다 이 혈당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건강 수명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건강하게 혈액 관리, 그리고 이 혈액 관리를 위해서 식생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긴 기대 수명, 건강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당뇨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이 한 10년 넘게 앓고 계시는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뇨병은 아주
고약한, 성격이 고약한 배우자 또는 애인과 같아라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을 때는 뭐 특별하게 표시를 안 낸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주고 내가 생활 관리를 잘하고 이럴 때는 아무 표시가 없다가 자칫 소홀하고 자칫 무관심하면 정말 벌이 쏘듯 이렇게 갑자기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나를 핥히는 것처럼 당뇨가 내가 생활관리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잠깐 해이해지고 잠깐 소홀하면 금방 그 본색을 드러내서 나를 자꾸 건강을 자꾸 악화시키는 눈에 보이게 자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정말 잘 다독이면서 잘 얼르고 달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이 당뇨다라고 실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뇨가 걸렸거나 또는 당뇨병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혈당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혈당 관리에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관 중에 자, 먼저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게 되면 일단 소장에서 모든 영양소들을 흡수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탄수화물을 잘게 부수어서 이것을 포도당 형태로 흡수하는 것이 바로 소장입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소장이 되겠죠. 이 소화기가 좋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흡수가 된 포도당은 이제 우리 몸의 여러 곳에 가서 필요한 영양분으로 사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나서 혈당이 높아졌어요. 직접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그때는 바로 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보내서 이 인슐린은 각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도록 포도당이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래서 이 췌장에서는 혈당이 높을 때는 인슐린을 분비해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넣어줘서 혈관 안에 있는 포도당 수치를 좀 낮춰서 혈당을 낮추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혈당이 낮아요. 내가 밤새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을 몇 시간 동안, 8시간 동안, 9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이미 혈액 안에 있던 포도당은 어느 정도 고갈이 되었겠죠. 자, 그랬을 때 혈당이 너무 떨어지면 이때는 췌장에서 다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인슐린과는 반대가 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서 합성해서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췌장은 혈당이 높을 때나 낮을 때 호르몬을 가지고 호르몬의 작용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이 있을 때 이 췌장이 건강하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이제 밥상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 먼저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혈당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은 바로 간입니다. 간. 간에서는 내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포도당이 좀 남았을 때 내가 당장 써야 되는 포도당을 당장 쓰고 남았을 때 바로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간의 일부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요. 지방으로 저장을 해놨을 때는 바로 쓸 때는 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으로 쓰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에서는 응급하게 써야 될 때를 대비해서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혈당이 떨어졌을 때 음식 공급이 빨리 안 됐을 때 이것을 분해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당이 부족하다, 내가 글리코겐을 다 썼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에서 비롯된 아미노산이라든가 또는 지방에서 만들어진 글리세롤 같은 걸 가지고 포도당을 가공해요. 포도당을 만들어요. 이걸 당신생이라고 하는데 만들어내는 작용도 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도 좋아야 우리가 혈당 조절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혈당 조절의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는 근육입니다. 근육은 글리코겐을 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저장해서 근육 활동에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몸에 각각의 세포들마다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 세포 소기관인데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많이 쓸 때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 바로 포도당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 중에서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있는 기관들은 그만큼 포도당을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게 바로 근육입니다. 지방세포에는 이 미토콘드리아가 아주 적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세포는 포도당을 별로 안 써요. 저장만 하고 사용은 하지 않지만 이 근육에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근육이 충분히 많다 보면 그만큼 포도당 소모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혈액에 남아도는 그런 포도당 수치를 낮춰서 혈당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당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상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항상성이 잘 유지가 되어야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혈압의 조절 능력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고혈압, 그 혈압을 조절하는 항상성이 깨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혈당을 조절하는 항상성이 깨지면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혈당 조절을 할 때는 우리 몸에서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몸에서 만들어지는 혈당, 이걸 인풋,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몸에서 만들어내는 생산이 되는 포도당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몸에서 소모가 되거나 다른 걸로 저장이 되거나 이렇게 생산과 소비가 어느 정도 일정량을 잘 유지해야만 우리 몸에서는 정상적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혈당을 흡수하거나 만들어내는 곳은 장과 간, 그리고 몸에서 혈당을 소비하거나 저장하는 췌장, 그리고 근육, 그리고 지방, 이런 기관들이 실제적으로 유기적으로 잘 조절이 되어야만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혈당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도 조절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호르몬에 의한 조절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여러 기관들, 그리고 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상황들,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수면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그런 요소에 의해서 혈당 조절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을 보면, 또는 당뇨병 전 단계 있으신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공복의 혈당이 높고 식후 혈당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식후 혈당은 그래도 괜찮은데 공복 혈당 조절이 잘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은 조절 기전이 약간 달라서 앞서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공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지금 먹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기관이 어디냐면 간이에요. 그래서 이 간에서 적절하게 필요한 양만큼의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것을 혈당을 조절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공복 혈당이 너무 높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간에서 지나치게 많은 이런 포도당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사실 이렇게 공복의 혈당이 높은 사람들, 공복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좀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공복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반면에 사실 이제 노년기로 갈수록 생기는 그런 당뇨의 유형은 공복 혈당이 높은 것보다는 식후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더 많은데, 식후 혈당은 바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노화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이 썼어, 너무 음식도 많이 먹었고 혈당을 너무 이제 지치게 했고, 그러니까 췌장을 좀 지치게 했고 하다 보니까 또 나이가 먹으면서 췌장의 기능도 떨어져. 이러니까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의 양도 줄고 이 인슐린의 기능이 줄면서 혈당 조절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자, 특히나 노년기로 갈수록 또 하나는 근육량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근육에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근육에서 포도당을 그만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에서 소모하는 포도당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식후 혈당이 넘치는데 그걸 조절을 못하니까 식후 혈당이 계속 높은 고혈당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그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의 그 당뇨병, 고혈당은 근육이 줄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이렇게 근육 양이 줄면서 생기는 식후 혈당이 높은 형태의 그런 유형들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혈당 관리를 잘해야 돼. 당뇨가 무서워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합병증이 무섭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통계를 봐도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도는 5배 이상 더 높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성은 남자는 2~3배 정도 높고 여자는 3배에서 5배까지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 신부전, 우리가 콩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는 말기 신부전 환자도 50% 이상 더 많아져요. 그래서 당뇨 있는 분들이 당뇨 없는 분에 비해서 더 이런 위험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특히 또 당뇨 발이라고 하는 족부 궤양이나 심하면 족부 절단 이런 것 경우에도 7배에서 10배까지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망막 질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합병증으로 쉽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국은 조절되지 않으면 사망, 그러니까 조기 사망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는 우리가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혈당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오프닝 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년기 인구, 노인 인구의 남자든 여자든 거의 절반 정도는 2명 중에 1명 정도는 당뇨병이던가 당뇨 전 단계 판정을 지금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젊을 때는 사실 그냥 당뇨만 있거나 아니면 그냥 비만하고 당뇨 또는 과식으로 인한 당뇨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당뇨병은 이미 동반 질환들이 많아요. 고지혈증, 우리가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하는 이런 지질 이상도 동반을 하게 되고 또 고혈압도 동반을 하고 근육이 이미 많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식사가 불량하면서 영양의 불균형도 많이 와 있고 이런 위험 요소가 많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정말 당뇨에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식단이다. 젊을 때는 사실 우리가 많이 먹고 운동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운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식단 관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바로 노년기의 혈당 관리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혈당 조절은 말 그대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은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습관병의 중심은 식사이기는 하지만 식단관리이지만 식단관리 외에도 운동이나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식단과 이런 생활습관 개선을 잘 해야만 근본적이고 또 꾸준하게 이런 당뇨나 기타 만성 질환들의 예방 그리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혈당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밥상을 좀 살펴볼 건데요. 혈당 조절을 위한 밥상의 원칙,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아주 쉽지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 규칙적으로 먹는다. 자, 두 번째, 적당량을 먹는다. 세 번째, 골고루 먹는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긴 할 건데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당뇨의 바른 식단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먹는다, 시간을 규칙적으로 먹는다, 적당량을 먹는다, 그리고 골고루 먹는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식사의 규칙성인데요. 식사의 규칙성, 내가 하루에 3끼를 드실 수 있으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특히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호르몬의 안정을 위해서예요. 혈당 관리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 예를 들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내가 갑작스럽게 음식을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먹었다고 해서, 아니면 먹고 조금 있다 또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서 예비하거나 또는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식사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 되면 어느 정도 공복이고, 이쯤 되면 내가 지금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예비해야 되겠다라고 몸이 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식단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 다음 끼니 음식을 먹을 때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외출을 했다가 이렇게 오는 길에 어떤 이게 어르신께서, 저는 운전을 하고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앉아 계신, 버스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을 이렇게 제가 지나가면서 뵀는데, 이분이 시간을 이렇게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가방에서 막 주섬주섬 뭘 꺼내셨는데 뭔가를 드셨어요. 사실 그게 뭔지는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약간 떡 같은 음식을 드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그분이 정말 배가 고파서 드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실제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시간대를 반드시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때 필요한 정도 양의 뭔가 음식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히 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몇 시간 뭐 공복이라든가 이렇게 공복 시간을 너무 길게 갖거나, 요즘은 이런 식사 방법들이, 다양한 식사 방법들이 워낙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근데 절대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그런 식사의 어떤 유행은 따르시면 안 되고, 더더구나 노년기에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혈당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불규칙적인 식사나 불규칙적인 음식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야식을 드시는 것도 이제 피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제가 이제 최근에 관리를 상담을 했던 분 중에 당뇨 있으신 분이 지나치게 식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막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이분은 너무 신경을 안 써서 안타까운 분이었어요. 이분은 갑상선암도 앓고 계셨고, 그 이후에 당뇨병이랑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뭐 아주 비만, 고도 비만, 이렇게 다양하게 정말 많은 동반 질환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당뇨병을 앓은 지도 지금 10년 정도 되셨어요. 사실은 당뇨병이 10년 이상 되면 이제 만성화 됐다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10년 이상 되면 이제 합병증이, 만성 합병증이 많이 이제 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식사가 아주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특히 아침, 점심은 어떻게든 좀 당뇨 있으니까 좀 줄여 먹어야지 이제 이게 절제가 되시나 봐요.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9시가 넘은 시간이 되면, 그때는 이거를 조절을 못 하셔가지고 밤마다 국수를 삶아 드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수 아니면 라면, 이런 면, 그것도 안 되면 빵, 이래서 그 탄수화물을 굉장히 막 폭식하는, 야식이면서 폭식하는, 그것도 탄수화물 위주로 아주 나쁜 식사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식사 패턴을 고치는데 지금 2달 정도 되셨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것만 줄이셔도, 밤에 먹는 야식만, 탄수화물 음식만 줄이셔도 이분의 혈당이 20% 가까이가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야식이나 아니면 폭식, 이런 것들이 당뇨,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적당량이에요. 적당량. 자, 우리가 적당량을 먹는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적당량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과식을 하게 되면 그만큼 혈당이 굉장히 치솟을 수 있어서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하죠. 자, 그거 외에도 정상 체중을 좀 어느 정도 감량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고, 무엇보다 제가 혈당 관리에 아주 중요한 핵심 기관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서 뭐였냐면 위장관, 장, 그 다음에 간, 그리고 췌장이에요.
장, 간, 췌장 이 세 가지 혈당 조절의 핵심 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과식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량을 잘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장에서 흡수를 잘하게, 그리고 간의 부담을 줄여주고 췌장을 부담을 줄여줘서 혈당 관리를 정말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당량을 드시게 되면 탄수화물의 총 섭취량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종류의 뭐 단백질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이렇게 유익한 조금 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들로 우리가 조금 배분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적당량을 잘 조절해서 드시는 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골고루. 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정말 항산화 영양소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빼고 우리 몸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영양소는 40가지가 넘어요. 아주 이제 기본적인 영양소만 해도. 자, 그러려고 보면 어떤 한 가지 식품도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식품은 단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기 위해서, 영양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품들을 다양하게 섭취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식품군별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거,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거, 이게 식품군별로도 중요하고요. 단백질이 들어있는 음식 중에서도, 또 탄수화물 음식 중에서도, 비타민 음식 중에서도 이렇게 그 내에서도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을수록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식사 일기를 이렇게 써보면 내가 매일 다른 음식을 먹는 것 같고 늘 먹을 때마다 오늘 뭐 먹지? 라고 고민을 실제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일주일을 통째로 이게 일주일을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서 일기를 써서 보면은 일주일 내내 먹는 음식이 30가지를 넘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반복적인 식품들 위주로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의 가짓수를 다양하게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면 다양한 음식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는 항산화 물질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이 당뇨로 인한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영양소들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어서 영양 밸런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맞춰지니까 에너지 대사, 포도당이 필요 없이 쌓이지 않고 몸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에너지 대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규칙적으로 먹는다, 그 다음에 적당량 먹는다, 그 다음에 골고루 먹는다, 이 세 가지 식사 원칙을 좀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규칙적으로 먹을 때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와 다음 식사 사이가 조금 일정하게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은데, 그 간격을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한 5시간 정도 간격을, 아침과 점심 사이 5시간, 점심과 저녁 사이 5시간 정도 식사 간격을 두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리고 또 간식을 드셔야 되잖아요. 또 간식도 제가 어떤 간식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 간식을 드시는 시간은 식사하고 나서 2시간 정도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점심 사이, 점심과 저녁 사이,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주무시기 전까지는 너무 늦은 시간을 제외하고 주무시기 3시간 이전까지 이렇게 해서 간식을 마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항상 식사 시간과 간식 시간은 아예 시간을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우리가 요즘은 먹는 영양제, 먹는 약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예 알람을 맞춰놓고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것처럼 정말 규칙적으로 내가 식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주식과 간식을 섞어서 드시는 것보다는 주식과 간식을 구분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주식과 간식을 구분해서. 그리고 끼니별로 배분을 하실 때는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1대 1대1 양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동량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내가 하루에 밥 3공기를 먹겠다라고 하면 한 공기 한 공기 한 공기 분량으로 나누어서 먹으면 가장 베스트겠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럴 때는 아침과 저녁을 살짝 줄이고 점심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가장 혈당 관리에 있어서는 이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혈당 관리를 위해서 이제 밥상을 이제 좀 차려볼 건데요. 밥상을 보면 주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부식이 있을 거고, 또 간식이 있을 거고, 이렇게 차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이에요. 주식은 우리가 밥이죠. 그러면 이 주식은 밥을 먹을 때 잡곡밥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잡곡밥이에요. 당뇨가 있다라면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자, 그리고 이 잡곡과 흰쌀의 비율은 가능하면 5대5 정도, 잡곡이 절반, 흰쌀이 절반, 이 정도가 권장 사항이에요. 하지만 내 소화 상태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내가 소화량이 좀 안 좋다 또는 치아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잡곡의 비율을 한 3이나 2 정도를 좀 줄이고 흰쌀의 비율을 7이나 8 정도로 좀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러면 잡곡의 종류를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이 좋은가? 잡곡의 종류인데요. 잡곡은 우리가 잡곡을 주식에 꼭 섞어야 되는 이유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기 위해서예요.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이섬유를 반드시 함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야 이 식이섬유는 포도당이 흡수가 되는 걸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좀 잡아줘요. 잡아줘서 천천히 들어가게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식이섬유인데 모든 식이섬유소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이렇게 특히나 포도당의 흡수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잡곡을 선택을 하실 때 가장 베스트는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은 잡곡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대표적인 게 귀리예요. 그리고 보리. 보리와 귀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잡곡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잡곡이에요. 그리고 콩. 그리고 현미 정도까지는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4가지 중에서 1-2가지 정도는 가능하면 잡곡에 꼭 섞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치아 때문에 이제 어르신들은 내가 건강에 좋게 정말 먹고 싶어도 치아가 좋지 않아서 씹는 게 불편해서 좀 잡곡밥 드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잡곡의 섬유질이 좀 더 적고 부드러운 거 아니면 조직 자체가 좀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뭐 조라든지 기장 같은 걸 좀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잡곡 중에 이렇게 반 나눠 놓은 거, 뭐 예를 들면 귀리 같은 것도 아예 눌러놓은 귀리도 있고요. 보리도 이렇게 암맥이나 눌러놓은 암맥이나 아니면 반을 갈라놓은 할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들을 좀 활용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 체중 관리가 필요한 당뇨 환자다. 혈당 관리도 해야 되지만 체중 관리도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 보니까 곤약쌀 같이 저칼로리 그런 그 원료들을 잡곡밥에 섞어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곤약으로 만든 쌀을 그것만 100% 하면 먹기가 아주 좀 사실은 맛도 없고 좀 식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독으로 먹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아주 굉장한 정신력을 가지고 드셔야 돼요. 그렇지만 한 10%나 20% 정도를 밥에다가 섞으시면 잡곡밥에 섞거나 그냥 흰쌀밥에 곤약쌀 같은 걸 한 10%, 20% 정도만 섞으시면 전혀 거부감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중 관리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곤약쌀 같이 약간 저칼로리 식품을 조금 섞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한 끼에 어느 정도 먹을까라고 하면 자, 남자분이라면 200g 정도. 그래서 한 공기에서 뭐 한 숟가락 정도 그냥 좀 남길 정도 양. 그래서 살짝 가벼운 한 공기 정도면 당뇨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고요. 잡곡밥이면서 가벼운 한 공기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자분이다라고 하면 한 끼에 150g 정도. 그래서 무게를 재면 한 3분의 2공기, 반 공기에서 3분의 2공기 정도. 그래서 가능하다면 집에서 요즘에 사용하는 작은 1kg까지 잴 수 있는 작은 가정용 그런 저울이 저렴하게 10,000원 이하로도 사실 수 있게 저렴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가정용 저울을 하나 구입을 해 놓으시고 먹을 때 대략 이렇게 계량을 해 놓고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주식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찬. 부식은 어떻게 차릴 것인가 이제 살펴보면 부식의 원칙은 다양성의 원칙입니다. 다양하게 드시면서 하나 더 염분을 같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당뇨 있으신 분들이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염분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다른 분보다 오히려 더 고혈압만 있는 분보다 오히려 더 염분에 더 민감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과식도 막을 수 있고 혈관합병증, 심혈관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식을 선택하고 차릴 때 원칙은 다양성과 염분의 과다를 주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러면 다양성은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밥상에 꼭 있어야 되는 반찬들이 있습니다. 종류들, 식품의 종류들. 그래서 매 끼마다 내 밥상에 고기가 됐든 생선이 됐든 달걀이 됐든 콩이 됐든 이 4가지 단백질이 원료가 되는 4가지 중에 하나는 한 끼 밥상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4가지가 한 가지라도 뭐 고기가 있어도 되고 생선이 있어도 되고 달걀이 있어도 되고 두부가 있어도 되고 한 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당 적어도 60g에서 가능하면 100g 정도 되는 양이 한 끼 밥상에는 반드시 있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채소 반찬은 적어도 2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김치를 제외하고. 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 꼭 있으면 좋을 게 해조류가 들어가면 좋은데 해조류는 매일 먹기는 어렵다면 일주일에 2번에서 적어도 3번 정도, 한 2-3번 정도는 해조류를 반찬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미역이 돼도 되고요, 다시마도 되고, 파래도 되고, 뭐 곰피도 되고, 톳도 되고, 뭐 매생이도 되고 다 돼요. 자, 다만 해조류를 드실 때는 해조류를 가지고 국물을 내서 그 국물만 먹는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조류 자체를 먹을 수 있는 반찬을, 뭐 국이어도 상관은 없지만 미역국을 끓인다고 한다면 국물은 아주 적게 하고 건더기를 많이 해서 건더기 위주로 먹는 형태.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종이컵으로 보자면 한 반컵에서 3분의 2컵 정도 분량을 한 번 먹는 양이 그 정도 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반드시 식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은 것이 이런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이 해조류도 혈당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뼈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조절하고 기능하게 하는 그런 미네랄들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조류도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챙겨 드시면 좋을 반찬이에요. 자, 그리고 염분이 과다한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염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칙이 간을 하실 때 소금보다는 간장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금으로 쓸 때와 간장으로 간을 할 때는 이 나트륨 양이 60% 이상, 70%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금 말고 간장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집에서 쓰실 때는, 집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우리가 사실 뭐 간을 많이 하지 않고 심심하게 먹는 경우들이 있지만 밖에서 이제 우리가 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외식을 할 때도 가능하면 싱겁게 아니면 소스를 따로 주는 그런 음식들을 좀 주로 드시는 게 좋고요. 항상 입버릇처럼 식당에 가시면 소스는 따로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돈가스를 먹는다, 아니면 샐러드를 먹는다, 뭐 아니면 무슨 덮밥을 먹는다 할 때 항상 소스는 따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원래 식당에 나오는 소스를 다 사용을 하게 되면 염분과 당분이 굉장히 넘쳐요. 한 끼에 먹는 게 하루에 먹어야 되는 거 이상 되는 경우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스는 따로 주세요 라고 하셔서 원래 가지고 있는 소스의 한 3분의 1 정도
절반 이하로 좀 드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집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금을 많이 못 쓰시기 때문에 좀 새콤하게 식초라든지, 사실 식초나 그다음에 레몬즙 같은 거를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식초나 레몬즙, 특히 탄수화물을 먹을 때, 예를 들면 정말 극단적으로는 밥을 하실 때도 약간 식초를 넣어서 우리가 초밥 형태로 먹으면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이 좀 더 천천히 올라요. 이렇게 구연산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은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도록 하기 때문에 식초나 레몬즙을 음식에다가 반찬에다가 좀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버섯 가루라든가 해물 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은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소금 대신에 최대한 천연 양념들을 이용해서 좀 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가장 하지 않아야 되는 밥이 형태가 바로 국에 밥 말아 먹는 거, 물에 밥 말아서 그냥 대충 먹는 거, 이것은 절대로 안 하시는 그 쪽으로 아예 딱 하면 안 되는 밥상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의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염분, 간을 좀 느끼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염분을 조절하는데 내가 짭짤하지 않으면 음식을 먹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뜨거운 음식을 먹지 말고 가능하면 음식을 좀 식혀서 드세요. 좀 미지근하거나 약간 식혀서 드시면 간을 좀 덜 해도 훨씬 더 이 염도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간을 좀 줄여서 먹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과 부식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간식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좀 살펴보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저혈당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라도, 그거하고 상관없이라도 규칙적으로 간식을 드시는 것은 혈당 관리와 그다음에 영양 관리, 영양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간식은 절대로 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과 간식이 막 섞여도 안 돼요. 그래서 주식과 간식을 딱 구분을 하고, 간식은 내가 하루에 먹는 총량의 10% 정도, 많아도 20%를 넘지 않는 이 범위 내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간식도 반드시 시간을 정해야 돼요. 오전에 10시쯤 먹겠다, 그리고 오후에 4시에 먹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식사와 간격은 2시간 정도를 유지해서 식사 후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있다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간식으로 가장 좋은 것은 가공된 음식이 아니라 천연 음식, 그 다음에 자연 음식 그대로 있는 것들을 드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과일은 한 번에 100g씩 하루에 2번까지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우유나 유제품, 짜지 않은 유제품, 그 다음에 두유 또는 견과류, 이런 것들이 혈당 관리를 위한 분들에게 가장 좋은 간식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단순당이 많거나 뭔가 지방이 많거나 이런 간식들은 좀 피하셔야 되겠죠. 견과류를 드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견과류는 또 칼로리가 높아요. 그래서 견과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내 주먹으로 쥐어줄 정도, 내 한 줌 쥐어줄 정도의 양을 드시는 게 하루에 드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견과류를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도 그렇고 이제 또 가을도 그렇고 과일이 아주 풍성한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과일을 좋아하면서 잘 못 드시고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지만 과일은 충분히 드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참외를 하나 먹었다. 참외 하나가 사실은 300g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과일을 먹는 기준은 100g씩 나누어서 2번. 남자분이라면 100g씩 나누어서 한 3번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참외 하나를 한 번에 드시는 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참외가 적당히 한 300g짜리 하나다라고 하면 3등분을 내서 2번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남자분이라면 3등분을 해서 3번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사실은 이 과일도 단순당이 많기 때문에 혈당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간식으로 많이 먹는 것 중에 떡이 있는데요. 떡은
송편을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송편을 한 4개, 깨가 들어있는 송편을 한 4개, 4알이나 5알을 먹었다면 밥 한 공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송편 4알이나 5알이면 밥 한 공기 더 먹었고 그만큼 혈당을 많이 올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을에 많이 먹는 과일 중에 대봉시, 큰 감 있죠. 큰 감 하나도 역시 먹었다면 그게 밥 한 공기 먹는 거랑 같은 정도의 혈당을 올릴 정도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걸 드실 때는 양 조절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좀 극단적으로 많이 줄여서 뭐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아니니까 양을 좀 많이 극단적으로 좀 줄여서 드시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것도 우리가 간식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고구마를 만약에 드신다면 좀 큰 고구마 하나를 만약에 먹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고구마 하나도 밥 하나 정도 양의 그런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고구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주의하세요. 이게 어렵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어렵다라고 하면 기억하셔야 될 거, 어떤 그 학자분께서 굉장히 좋은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대신 가위바위보 식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위바위보 식사법. 자, 그래서 끼니마다 나물은 2종류는 꼭 먹는다. 밥은 주먹 크기, 4주먹 크기 정도 밥을 먹는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단백질이 되는 거, 생선이나 고기나 콩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내 손바닥 크기만큼 먹는다. 이게 내가 한 끼의 밥상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을 이런 가위바위보 여기에다가 잘 축약해서 넣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양 조절도 되면서 다양성까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혈당 관리를 좀 더 현명하고 조금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노년기에 우리가 무작정 뭐 음식 양을 줄인다고 하면 나머지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양의 결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노년기의 혈당 관리는 제대로 잘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꼭 원칙으로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